이 시계가 네가 그 아이였니? 평생 누구 앞에서도 고개 한번 숙여본 적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대성그룹 명예회장 강만호. 그 묵직한 손이 낡은 손목시계 하나를 쥔 채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시계는 오래전 어느 시각에 멈춰 있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끝으로 그 뒷면을 뒤집었어요. 거기엔 작은 글씨로 두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12년 전 화재로 잃은 막내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그 순간 회장의 시선이 아이의 손목으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소매자락 아래 오래된 화상 흉터가 가만히 드러나 있었어요. 불길 속에서 누군가 끌어안고 빠져나온 흔적이었습니다. 회장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자수성가로 맨손에서 그룹을 세운 사람. 수천 명의 직원 앞에서도 흐트러진 적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노인의 무릎이 아이 앞에서 천천히 꺾였어요. 양딸로 드리려 했는데 처음부터 내 핏줄이었구나. 회장은 아이의 두 손을 부여잡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0년을 묻어둔 회한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어요. 양딸인 줄로만 알았던 그 아이가 죽은 막내가 남긴 친손녀였습니다. 이 노인이 왜 양딸로 드리려던 아이 앞에 주저앉았을까요? 이야기는 그가 쓰러지던 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그 사연을 찬찬히 들려드릴게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다면 오늘 그 자리가 당신의 꽃자리가 될 것입니다. 새벽 5시 반. 도시가 아직 잠든 그 시각에 한 소녀가 가장 먼저 눈을 떴습니다. 이름은 이서아, 18살.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서아는 어둠 속에서도 더듬지 않고 옷을 입었어요. 창밖은 아직 검푸른 빛이었습니다. 골목엔 가로등 하나만 졸린 듯 깜빡였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25만 원짜리 단칸방. 손바닥만 한 책상 위엔 귀퉁이가 다른 문제집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죠. 그게 서아가 가진 살림의 거의 전부였습니다. 가스비가 아까워 겨울이면 양말을 2겹씩 신고 잠드는 아이였어요. 그래도 서아는 차가운 새순물에 얼굴을 담갔습니다. 그러고는 거울 앞에서 한번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해. 누구에게랄 것도 없이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인사였죠. 가난한 아침이었지만 그 웃음만큼은 환했습니다. 서아는 그렇게 매일 스스로에게 기운을 빌려주며 하루를 열었어요. 서아가 일하는 곳은 도심 한복판의 큰 백화점이었습니다.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과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 서아와는 영 어울리지 않는 화려한 곳이었죠. 서아의 자리는 지하식품관, 반찬가게 한켠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지하철을 타고 달려와 밤 10시까지 서 있었어요. 주말이면 새벽부터 종일 발바닥이 퉁퉁 붓도록 서 있었습니다. 시급은 10,000원 남짓. 그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 학원 한 곳을 겨우 다녔습니다. 나머지는 통장에 차곡차곡 묶어두었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보육원을 나온 뒤 혼자 설 작은 보금자리. 그게 서아가 그리는 미래의 전부였습니다. 누군가는 물었어요. 고3이 무슨 알바를 그렇게 해? 그때마다 서아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기댈 데가 없어서요. 제 두 발로 서야 하거든요. 말은 씩씩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 안에는 18이 짊어지기엔 너무 무거운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아는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였으니까요. 서아에게는 부모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6살 그 이전의 일은 안개처럼 흐릿했어요. 얼굴도 떠오르지 않고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뜨거웠던 어느 밤만은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새빨간 빛, 매캐한 연기.
그리고 누군가 자기를 꼭 끌어안던 감각. 불길 속을 내달리던 그 품의 떨림이었습니다. 잠결에 그 꿈을 꾸는 날이면 서아는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났어요. 그날 이후로 서아의 왼쪽 손목엔 옅은 화상 자국이 남았습니다. 보육원 원장님은 그 흉터를 볼 때마다 말없이 손을 쓸어주셨죠. 서아야, 넌 누군가가 목숨 걸고 지켜낸 아이란다. 어린 서아는 그 말의 무게를 미처 몰랐습니다. 그저 손목이 부끄러웠을 뿐이었어요. 한여름에도 소매를 끌어내려 흉터를 가리는 버릇만 생겼습니다. 누가 그 불길에서 자기를 안고 나왔는지 서아는 끝내 알지 못했어요. 그 손목엔 흉터 말고 또 하나 있었습니다. 낡고 작은 손목시계였죠. 가죽끈은 달아 색이 다 바랬습니다. 유리엔 잠금이 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이상한 건 그 시계가 멈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늘은 오래전 어느 새벽 시각에 그대로 굳어버린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고장난 시계를 왜 그렇게 차고 다녀? 친구들이 물으면 서아는 시계를 슬쩍 감싸쥐었습니다. 이거 우리 아빠 거였대요. 그게 서아가 아빠에 대해 아는 전부였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목소리도 모르는 아빠. 보육원에 처음 왔을 때 서아의 손엔 이 시계 하나가 쥐어 있었다고 합니다. 원장님은 그것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고이 보관하셨습니다. 그러다 서아가 자라자 손목에 채워주셨어요. 서아는 그 뒤로 단 하루도 시계를 풀지 않았습니다. 멈춘 바늘이 가리키는 그 새벽 시각이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왠지 그 시간을 함부로 흘려보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고장 나 영영 움직이지 않는 그 바늘. 그 바늘만은 서아에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물건이었습니다. 식품관의 아침은 전쟁터였어요. 개점을 알리는 음악이 울리면 손님들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그래도 서아는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였어요. 반찬을 담고 거스름돈을 세고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손이 10개라도 모자랄 판에 서아의 입가엔 늘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죠. 나이 지긋한 단골 할머니가 오면 서아는 두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무릎이 좀 어떠세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든 손님은 지하 주차장까지 따라가 들어주었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그랬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았죠. 서아는 사람을 돈으로 보지 않는 아이였습니다. 앞에 선이가 비싼 모피를 둘렀든 낡은 점퍼를 걸쳤든 서아의 인사각도는 늘 한결같았습니다. 함께 일하는 어른들은 그런 서아를 두고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 어린 게 어디서 저런 마음을 배웠을까? 부모도 없이 자란 아이가 어떻게 저리 반듯할 수 있는지 다들 신기해했죠. 물론 세상이 늘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손님은 반찬 하나에 트집을 잡아 서아를 몰아세웠어요. 이게 신선해? 이딴 걸 팔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면박을 줄 때도 있었죠. 그럴 때 서아는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울고 싶은 날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장실에 잠깐 다녀와 찬물로 얼굴을 두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웃으며 나왔어요. 괜찮아. 이 정도 가지고 뭘. 서아는 그렇게 매일 자기 마음을 스스로 다독이며 컸습니다. 넘어져도 혼자 일어서는 법을 너무 일찍 배워버린 아이였어요. 그날도 다르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시계는 멈춰 있었지만 서아의 하루는 부지런히 흘러갔죠. 점심 손님이 빠지고 오후에 나른한 햇살이 식품관 유리창에 길게 들었습니다. 서아는 잠시 손목에 멈춘 시계를 들여다보았어요.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다시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날 그 백화점에 한 노신사가 들어서고 있다는 걸, 그 늙고 외로운 손님의 발걸음이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으리란 걸 서아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그 손님만 그 백화점에 들지 않았어도 어쩌면 이 모든 이야기는 시작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오후 2시 나른하던 식품관의 공기가 갑자기 팽팽해졌습니다. 또각또각 날카로운 구두굽 소리가 다가왔습니다. 그 소리에 사람들이 슬그머니 길을 비켜주었어요. 값비싼 모피를 두른 여자가 매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나이는 40줄로 보였습니다. 화장은 흠잡을 데 없었지만 눈매는 차갑게 날이 서 있었어요. 손가락마다 보석이 묵직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우아한 척 턱을 살짝 치켜들었어요. 그 눈빛만은 사람을 위아래로 훑는 듯 했습니다. 서아는 허리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자는 대답 대신 반찬통을 손끝으로 툭 밀었어요. 이거 오늘 만든 거 맞아요? 네, 오늘 새벽에 들어온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서아는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입꼬리가 비틀리며 올라갔어요. 새벽? 이 시든 걸 보고 그런 말이 나와요? 여자는 반찬통을 들어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냄새 맡아봐요. 이게 신선해? 사실 반찬은 멀쩡했습니다. 윤기마저 도는 갓 묻힌 나물이었어요. 오히려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은은하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함부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불편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새 것으로 바꿔드릴게요. 바꿔주면 다야? 여자의 목소리가 한 단 높아졌습니다. 지나가던 손님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췄어요.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 사람들의 눈이 모였습니다. 수십 개의 시선이 한꺼번에 등을 찔러왔어요. 서아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얼굴은 뜨거운데 손끝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 여자가 큰 며느리 민세라라는 걸 직원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백화점에서 그녀에게 밉보이면 끝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직원 몇이 그 손에 잘려나갔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서아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숙였어요. 괜한 다툼을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는 것은 이제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방금 뭐라 그랬어요? 민세라가 한 발 다가서며 다그쳤어요. 제가 잘못 들었나 봐요. 서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잘못 들어?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예요? 하지도 않은 말이 누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서아는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울했지만 변명할수록 일이 커질 걸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더 살피겠습니다. 됐고, 민세라가 손가락으로 바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무릎 꿇고 제대로 사과해요. 손가락 끝이 바닥을 콕콕 2번 찍었습니다. 순간 식품관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서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람들은 외면하거나 혹은 흥미롭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어요. 누군가는 눈살을 찌푸렸고 누군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도 서아를 위해 입을 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아는 어금니를 깨물고 눈을 질끈 감았어요. 무릎 꿇는 게 뭐가 그리 대수냐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그래도 종아리가 돌덩이처럼 굳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18해를 버텨온 자존심이 그렇게 울고 있었어요. 서아는 천천히 무릎을 굽히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의 한기가 무릎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가늘게 떨려 좀채 멈추지 않는 무릎 끝. 18배 자존심이 그 위로 무너지려던 그때였어요. 멀지 않은 곳에서 낮은 신음이 들렸습니다. 모두의 고개가 그쪽으로 돌아갔어요. 낡은 외투를 입은 노인이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잿빛으로 변한 채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이마에 굵게 맺힌 식은땀. 다음 순간 노인의 몸이 그대로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노인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웅성거렸지만 아무도 다가가지 않았어요. 괜히 엮였다가 곤란해질까 몸을 사렸던 것입니다. 민세라조차 미간을 찌푸리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뭐야, 더러워라. 그 한마디가 서아의 귀에 박혔어요. 서아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을 꿇으라던 명령도 따가운 시선도 잊었습니다. 서아는 노인에게로 한달음에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서아는 노인의 상체를 끌어안아 무릎에 받쳤습니다. 노인의 입술은 새파랗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품에 안긴 몸이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벼웠어요. 서아는 다급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누가 빨리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제발요. 갈라질 듯 절박하게 터져나온 목소리. 그러고는 노인의 넥타이를 풀고 옷깃을 헤쳤습니다. 보육원에서 배운 응급처치가 손끝에 떠올랐습니다. 할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조금만 버티세요. 지켜보던 사람들은 여전히 멀찍이 서 있기만 했어요.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그 광경을 찍기도 했습니다. 서아는 그런 시선 따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서아는 노인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제 체온이라도 나눠주려는 듯이었어요. 그 순간 노인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리며 열렸습니다. 흐릿한 시야 너머로 한 소녀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노인은 무언가에 홀린 듯 멈칫했어요. 숨이 가쁜 와중에도 그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노인의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미끄러졌습니다. 서아의 왼쪽 손목, 그 위에 시선이 닿았어요. 소매가 흘러내려 옅은 화상 흉터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멈춰버린 낡은 손목시계가 있었습니다. 노인의 흐릿한 눈이 그 시계 위에 오래 머물렀어요. 낯선 물건이 아니라는 듯 눈빛이 아련하게 흔들렸습니다. 오래 묻어둔 기억이 되살아나는 눈빛이었어요. 그 작은 시계 위로 오랜 세월이 고스란히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동공이 한순간 크게 흔들렸어요. 무어라 말하려는 듯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끝내 새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노인의 손가락이 서아의 손목을 향해 힘없이 뻗쳤어요. 그러나 닿기도 전에 다시 스르르 힘이 풀렸습니다. 노인은 가쁜 숨을 몰아쉬다 그대로 정신을 놓았습니다. 서아의 무릎 위로 툭 떨어지는 손. 서아는 그 손을 더 꼭 붙잡으며 외쳤어요. 할아버지, 안 돼요. 눈 떠보세요. 저 멀리서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점점 커지는 그 소리가 서아의 심장을 더 두드렸어요. 서아는 그 노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방금 자기 손목에 머문 그 눈빛의 의미도 알 리 없었어요. 그저 한 사람의 목숨이 꺼져가는 게 다급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차가운 대리석 위에서 맞잡은 그 손이 서로의 인생을 어떻게 묶어놓을지는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사흘 뒤 도심의 한 대학병원. 특실병동은 호텔처럼 조용하고 깨끗했습니다. 강만호 회장은 그 안의 침대에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무심히 흘러갔어요. 방은 넓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값비싼 화병에 꽂힌 꽃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회장이 눈을 뜬 것은 늦은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천장이 낯설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그는 한참을 멍하니 누워 있었습니다. 누가 자기를 이리로 옮겼는지조차 알 수 없었어요.
가슴 한복판이 뻐근하게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시린 것은 텅 빈 병실이었습니다. 명예회장이라는 사람이 쓰러졌는데도 그랬어요. 달려와 손을 잡아주는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큰아들은 사람을 시켜 안부만 물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어요.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에 비친 제 얼굴이 유독 늙고 지쳐 보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혼자였구나. 그 혼잣말이 빈 방에 힘없이 가라앉았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며 돈을 쌓아온 그였습니다. 회사도 키웠고 빌딩도 여러 채 가졌어요. 그런데 정작 곁에는 사람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화려한 병실이 도리어 그를 더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장은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날 점심나절이었습니다. 병실 문이 조심스레 2번 두드려졌습니다. 할아버지, 저 들어가도 돼요? 밝고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소녀가 빼꼼히 얼굴을 내밀었어요. 백화점 앞에서 자기를 끌어안았던 그 아이였습니다. 서하는 손에 작은 죽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깨어나셨다는 얘기 듣고 들렀어요. 서하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왜 다시 찾아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날 그 아이로구나. 네. 저 기억하세요? 정말 다행이에요. 서하는 침대 옆 의자에 살그머니 앉았습니다. 식사 못하셨죠? 죽 좀 사왔어요. 아이는 죽을 떠서 후후 불어내밀었어요. 회장은 멀뚱히 그 손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누군가 제게 밥을 떠먹여준 게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까마득해서 기억조차 나지 않았어요. 왜요? 입맛 없으세요? 서하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아니다. 그냥 고마워서 그래. 회장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잠겼습니다. 서하는 별일 아니라는 듯 다시 죽을 떠주었습니다. 그 손길에 회장의 마른 가슴이 천천히 데워졌어요. 서하는 회장이 알바하는 백화점의 직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일이 끝난 저녁이면 짬을 내어 들렀어요. 회장의 베개를 고쳐주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시든 화병에 물을 갈고 식은 손을 주물러 주었어요. 그러면서도 아이는 무엇 하나 바라는 게 없었습니다. 회장이 누구인지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로운 할아버지 한 분으로 대했을 뿐. 회장은 그 무심한 다정함이 낯설고도 따뜻했습니다. 세상에 공짜 호의란 없다고 믿어온 그였습니다. 그런 그의 마음에 작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어요. 할아버지는 자녀분들 안 오세요? 어느 날 서하가 무심코 물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잠시 그늘이 스쳤습니다. 다들 바쁜 사람들이라 그렇지. 에이, 아무리 바빠도 그렇죠. 서하가 입을 삐죽이며 죽을 저었습니다. 제가 자식이면 매일매일 왔을 거예요. 그 말에 회장의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어요. 별것 아닌 한마디가 메마른 땅에 스민 빗물 같았습니다. 회장은 오랜만에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어요. 서하는 보육원에서 자란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했습니다. 부모님 얼굴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6살에 화재로 부모를 잃었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매캐한 연기 냄새뿐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저 이렇게 잘 컸잖아요. 안 불쌍하죠? 아이는 그늘 한 점 없이 웃었습니다. 회장은 그 웃음을 한참이나 들여다보았어요. 어쩐지 그 환한 얼굴이 자꾸만 누군가와 겹쳤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막내 아들의 웃음이었어요. 세상 물정 모르고 해맑게 웃던 그 아이. 웃을 때 한쪽 보조개가 살짝 패는 것까지 닮았습니다.
회장은 가슴이 알 수 없이 저릿해 왔어요.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늙은이의 부질없는 착각이려니 했어요. 할아버지, 이거 드시고 빨리 나으셔야 해요. 서아가 죽그릇을 마저 비우게 했습니다. 회장은 시키는 대로 천천히 죽을 받아 먹었어요. 밍밍한 흰죽이 이상하게 목이 매도록 따뜻했습니다. 며칠 새 회장의 얼굴빛이 눈에 띄게 돌아왔어요. 간호사들도 회장이 잘 웃는다며 신기해했어요. 얼음장 같던 노인의 눈가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라는 작은 햇볕이 그 틈으로 스며들었어요. 회장은 그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오후가 되면 자꾸만 병실 문 쪽으로 눈이 갔어요. 또각또각 신발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평생 처음 느껴보는 낯선 기다림이었어요.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병실 밖 복도 끝에서 한 사람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는 유리문 너머로 두 사람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회장이 그렇게 환히 웃는 모습은 처음 보았어요. 하지만 그 얼굴에 떠오른 것은 안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간을 좁힌 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부회장님, 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습니다. 낮은 목소리가 복도에 차갑게 깔렸습니다. 웬 백화점 알바 계집애가 회장님께 붙어 있습니다.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매일같이 드나들며 비위를 맞추는 모양입니다. 그 한마디에 수화기 너머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재산을 노린 수작이라 여기는 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자가 서서히 병실 쪽으로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아는 그저 빈죽 그릇을 챙기며 웃고 있었습니다. 제게 닥쳐올 일을 아이는 조금도 알지 못했어요. 그날 저녁 대성그룹 부회장 강태섭의 사무실. 큰 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길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태섭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기대 앉아 있었어요. 비서실장의 보고가 그의 귀에 오래 맴돌았습니다. 백화점 알바 계집애라. 그는 손끝으로 책상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얼굴에는 그 어떤 동요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다만 눈빛만이 서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은 곧 자신의 것이어야 했어요. 그 셈에 단 한 톨의 변수도 끼어들 수 없었습니다. 곧 사무실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큰 며느리 민세라였어요. 값비싼 정장에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소파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아버님 병실 얘기 들으셨어요? 방금 보고 받았소. 거지 같은 고아 하나가 빌붙었다던데요. 민세라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늙으면 외로워서 헛것이 보이나 봐요. 강태섭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내버려두면 일이 커지겠지.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붙일 곳이 생기면 위험했어요. 혹시라도 유언장에 손을 댈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평생 떨어진 부스러기로만 산 그였습니다. 이제와 누군가에게 한 푼도 나눌 생각이 없었어요. 애초에 싹부터 잘라야 뒤탈이 없소. 그럼요. 제가 알아서 깔끔하게 할게요. 제가 다녀올게요. 그깟 애 하나. 민세라가 손톱을 매만지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백화점 식품관. 서아는 앞치마를 두르고 시식 코너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음식을 권하고 있었어요. 그 작은 벌이로 학비를 보태는 아이였습니다. 그때 멀찍이서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화려한 차림의 민세라였어요. 그녀는 서아를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값을 매기듯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니 우리 아버님 병실 드나든다는. 서한은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버님이라면 혹시 할아버지 가족분이세요? 가족? 내가 함부로 입에 담을 사람이 아니야. 민세라의 목소리가 더없이 매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날선 가시가 박혀 있었습니다. 잠깐 따라와. 길게 끌 얘기 아니니까. 민세라는 서아를 10분간 구석으로 데려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비상계단 앞이었어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아의 발치에 툭 던졌어요. 봉투가 차가운 바닥에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면 되겠니? 떨어지는 값으로. 서아는 그 봉투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한참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게 무슨 돈이에요? 순진한 척은. 다들 그렇게 시작하더라. 민세라가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꼈습니다. 늙은이한테 빌붙어서 뭘 노리는지 다 알아. 그 말이 서아의 가슴을 비수처럼 찔렀습니다. 서아는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집어 민세라에게 도로 내밀었어요. 저 그런 거 아니에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외로워 보여서 그랬을 뿐이에요. 외로워 보여서? 가지가지 한다 정말. 민세라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게 벼슬이라도 되니. 그 한마디에 서아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어요. 부모 없이 자랐다는 말은 늘 아픈 자리였습니다. 그래도 아이는 끝내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정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민세라는 봉투를 서아의 앞치마에 거칠게 쑤셔 넣었습니다. 받아. 그리고 2번 다시 얼씬도 하지 마. 앞으로 병실에 한 발짝이라도 들이면. 그녀가 서아의 귓가에 낮게 속삭였습니다. 내 알바 자리부터 없어질 줄 알아. 백화점 점장도 한통 속이라는 으름장이었습니다. 서아에게는 이 일자리가 전부였습니다. 이걸 잃으면 당장 다음 달 방세가 막막했어요. 그걸 알기에 협박은 더없이 매서웠습니다. 협박은 부드러웠지만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지나가던 손님 몇이 힐끔거리며 수군댔어요. 누군가는 안쓰러운 눈으로, 누군가는 비웃듯이. 서아는 입술을 깨문 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민세라는 만족스러운 듯 몸을 돌렸어요. 구두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서아는 주저앉았습니다. 앞치마 주머니의 봉투가 그렇게 무거울 수 없었어요. 서아는 그 자리에 한참을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서러움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어요. 거지라는 말, 빌붙는다는 말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스스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그저 외로운 할아버지가 가여웠을 뿐이었습니다. 그게 어째서 욕먹을 일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이는 끝내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정말 가엾은 아이가 되어버릴까 봐요. 대신 봉투를 꺼내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돈이면 밀린 월세도 교복값도 해결될 거였습니다. 한 달을 굶지 않아도 될 만큼 큰 돈이었어요. 그래도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받는 순간 진짜 그런 아이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의 따뜻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온기를 돈 몇 푼과 바꿀 수는 없었어요. 그날 저녁 서아는 봉투를 들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돌려주지 못한 그 돈을 손에 꼭 쥔 채로요. 하지만 병실 앞 복도는 낯선 사람들로 막혀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문을 지키고 서 있었어요. 여긴 외부인 출입 금지요. 돌아가시오. 서아는 안을 향해 까치발을 들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회장의 야윈 옆모습이 보였어요.
하지만 회장은 아이가 온 줄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미 자식들의 손이 그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인지 사내 하나가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강태섭이 붙여둔 사람이었습니다. 서아의 작은 어깨가 힘없이 처졌어요. 할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서아는 봉투를 가슴에 안은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복도의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그 작은 등 뒤로 길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서아를 이 도시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손길. 그 차가운 손이 이미 아이의 발밑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서아가 일하던 식품관으로 한 노신사가 찾아왔어요. 머리가 희끗한 회장의 비서실장이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모자를 벗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께서 잠시 뵙기를 청하십니다. 서아는 앞치마를 쥔 채 어쩔 줄 몰랐습니다. 병실은 검은 양복들이 막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들어가지 못해요. 거기는 오늘은 병실이 아닙니다. 댁으로 모시랍니다. 알고 보니 회장은 그새 퇴원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자식들 눈을 피해 조용히 집으로 돌아간 거였습니다. 며느리가 막아둔 병실에는 더 머물기 싫었어요. 혼자라도 그 아이를 다시 만나고 싶었던 겁니다. 비서실장은 정중히 차 문을 열어주었어요. 서아는 한참을 망설이다 그 차에 올랐습니다. 가는 길 내내 무릎이 손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도심 외곽의 고요한 저택이었어요. 높은 담장이 끝도 없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넓은 정원에 늦봄 햇살이 가만히 내려앉았어요. 서아는 그 큰 집이 낯설어 자꾸 움츠러들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 분인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서아의 눈에는 그저 외로운 할아버지였습니다. 어떤 분인지 따위는 조금도 궁금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당 한쪽 의자에 앉은 사람을 보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할아버지. 회장은 담요를 무릎에 덮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를 보더니 야윈 얼굴에 천천히 웃음이 번졌습니다. 왔구나. 정말 와줬구나. 그 목소리에 오래 묵은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야윈 손을 들어 빈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서아는 회장의 곁에 조심스레 다가가 앉았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그날 많이 놀랐어요. 내 덕에 이렇게 멀쩡히 앉아있지 않으냐? 회장은 서아가 사온 호빵 봉지를 보고 웃었어요. 이런 걸 다 사오고 돈도 없을 텐데 할아버지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회장은 그 말에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기를 떠올려 무얼 사온 게 언제였던가. 아득해서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비서를 통해 선물만 보내왔습니다. 정작 제 손으로 무얼 쥐어준 적은 없었어요. 값비싼 양주와 인삼은 늘 상자째 쌓여만 갔습니다. 명절이면 형식뿐인 인사만 오갈 따름이었습니다. 정작 따뜻한 호빵 하나가 이토록 귀할 줄은 몰랐어요. 회장은 봉지를 뜯어 한 입 가만히 베어 물었습니다. 오래 잊고 있던 사람 사는 맛이 거기 있었어요. 잠시 뒤 가정부가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회장은 손수 찻잔을 서아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식기 전에 어서 마시거라. 그 작은 손짓 하나가 서아의 마음을 데웠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오래도록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는 보육원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운동의 날 아무도 오지 않아 혼자 달리던 이야기. 회장은 가만히 듣다가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목소리로 마당이 채워졌어요. 그 적막하던 집에 사람의 온기가 돌았습니다.
그래도 너는 참 곱게 자랐구나. 원장님이 많이 보살펴 주셨거든요. 부모 없이 큰 게 어디 내 탓이더냐. 서아는 그 한마디에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회장은 문득 막내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가난한 색시 손을 잡고 집을 나가던 그 아이. 끝내 화해하지 못하고 떠나보낸 막내였어요. 그 아이도 어딘가에서 이렇게 곱게 살았을까? 회장의 가슴 한구석이 시리게 저려왔습니다. 이제와 미안하다 말할 곳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텅 빈 자리를 서아가 조용히 메우고 있었어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서아가 웃을 때 짓는 표정,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그 버릇, 어딘가 막내를 빼닮은 데가 있었어요. 밥을 먹을 때 한쪽 볼이 불룩해지는 모습, 그마저도 어린 날의 현우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회장은 그 닮음을 우연이라 여기며 고개를 저었어요. 세상에 닮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는 법이었습니다. 괜한 그리움에 헛것을 보는 거라 다잡았어요. 그래도 자꾸만 시선이 아이에게 머물렀습니다. 이상하게도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오래 잊고 살던 아버지의 마음이 깨어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서아가 호빵을 건네려 팔을 앞으로 뻗었어요. 소매가 스르륵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드러난 왼쪽 손목에 낡은 손목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유리는 금이 같고 바늘은 한자리에 멈춰 있었어요. 회장의 눈이 그 멈춘 시계에 가 닿았습니다. 순간 까닭 모를 무언가가 가슴을 철렁 내려앉혔습니다. 왜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어요. 그저 오래된 통증이 명치를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물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회장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을 뻔했습니다. 그 시계는, 이거요. 돌아가신 아빠 거예요. 서아가 손목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시계 곁으로 옅은 화상 흉터가 스쳐 지나갔어요. 오래전 불에 데인 흔적이 분명했습니다. 불이 났을 때 아빠가 끼워주고 가셨대요. 고장 났는데도 도무지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회장은 그 말을 들으며 묘하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멈춘 바늘이 무언가 자꾸 말을 거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끝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까닭 모를 답답함에 가슴만 쓸어내렸어요. 한참을 그 멈춘 시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서아는 그런 회장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그러세요? 어디 안 좋으세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란다. 회장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그러나 가슴 한편의 서늘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저물려 기대어 서아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이만 가볼게요. 또 와도 되는 거죠? 오고 말고. 언제든 오너라. 꼭 와야 한다. 회장은 비서실장을 시켜 아이를 차로 데려다 주게 했습니다. 서아가 정원을 나서는 뒷모습을 그는 오래 보았어요. 빈 의자 곁에 온기가 가시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오래 닫혀있던 마음에 작은 등불이 켜졌어요. 회장은 가만히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를 내 곁에 두고 싶구나. 피부치로 곁에 두면 안 되는 것일까? 저런 아이가 딸이었다면 어땠을까? 한 번도 품어본 적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처음으로 그런 마음이 또렷이 차올랐습니다. 저물어가는 하늘만이 그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서아가 다녀가고 사나흘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회장은 마당 의자에 앉아 멍하니 정원을 보았어요. 간밤에도 잠을 설쳐 눈가가 거뭇하게 꺼져 있었습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낡은 손목시계였어요. 그 멈춘 시계만 떠올리면 가슴이 까닭없이 묵직해졌습니다. 멈춘 바늘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어디선가 분명히 본 적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짚어봐도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머리는 텅 비었는데 가슴만 까닭없이 답답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옛 기억은 자꾸만 흐려지는 법입니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또렷이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아가 다시 저택을 찾아왔어요. 회장이 보고 싶다며 비서실장을 보낸 거였습니다. 서아는 손에 작은 찐빵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또 빈손으로 오기가 뭐해서요. 회장은 그 마음이 고마워 빙그레 웃었어요. 찐빵 봉지에서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이런 아이가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두 사람은 또 마당에 나란히 앉았어요. 회장은 슬며시 아이의 왼쪽 손목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그 멈춘 시계가 채워져 있었어요. 한번 눈에 들어오니 도무지 시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가, 그 시계 좀 보여주겠니? 서아는 영문도 모른 채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시계를 가만히 받쳐들었습니다. 유리에 간 금이 손끝에 까슬하게 닿았어요. 낡은 가죽끈이 세월에 부드럽게 달아 있었습니다. 멈춘 바늘은 6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이 어쩐지 명치를 콕 찔러왔어요. 무엇이 이 작은 바늘을 그 시각에 붙잡아 둔 것일까? 회장은 시계를 천천히 뒤집어 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시계 뒷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손톱만 한 각이니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정성껏 새겨 넣은 흔적이 분명했어요. 회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글씨를 더듬었습니다. 오래 닳고 닳아 획이 거의 뭉개져 있었어요. 앞 글자가 어쩐지 낯익은 모양이었습니다. 손끝으로 짚으니 가슴이 점점 더 빠르게 뛰었어요. 현인지 혁인지 도무지 분간이 가지 않았습니다. 순간 막내 아들의 이름 석자가 머리를 스쳐갔어요. 회장의 등줄기에 서늘한 것이 지나갔습니다. 가슴이 방망이질 치듯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지. 세상에 비슷한 이름이 어디 한둘이더냐. 회장은 애써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밀어냈습니다. 그때 서아가 슬그머니 소매를 끌어내렸어요. 오래돼서 글씨가 다 지워졌죠. 드러났던 손목의 화상 흉터도 함께 가려졌습니다. 회장은 그 발갛게 일그러진 흉터를 떠올렸어요. 막내가 어릴 적 되었던 그 자리와 닮은 데가 있었습니다. 화롯불에 손을 대어 울던 아이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세차게 저었어요. 늙으니 별 헛생각을 다 하는구나. 그저 우연한 닮음일 뿐이라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세상에 흉터 있는 사람이 어디 한둘이던가. 그러나 한번 철렁한 가슴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까닭 모를 그리움이 명치를 묵직하게 눌러왔어요. 회장은 가만히 제 가슴께를 손바닥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한 것입니다. 머리로는 아니라 부정하면서도 자꾸 끌리는 거였어요. 회장은 그날 밤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멈춘 시계 바늘이 눈을 감아도 떠올랐어요. 이상하게도 그 아이를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가 곁에 없으면 다시 텅 빌 것 같았어요. 그리움인지 죄책감인지 알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이상한 일은 그 답답함이 도리어 노인을 채근한 것입니다. 멀어지려 할수록 더 가까이 붙들고 싶어졌어요. 어쩌면 막내에게 못다한 마음이 거기 얹혔는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이 오히려 노인의 결심을 굳게 만들었어요. 날이 밝자 회장은 마침내 무겁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황 변호사와 박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영문도 모른 채 서재로 들어섰어요. 회장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 아이를 내 양딸로 드리고 싶네.
서재 안에 무거운 침묵이 잠시 내려앉았습니다. 황 변호사가 놀라 안경을 고쳐 썼어요. 회장님, 그건 결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안다. 그러니 절차를 차근차근 알아봐 주게. 회장의 목소리에는 한 점 흔들림이 없었어요. 입양에 필요한 신원조사부터 시작하게. 박 비서실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래 비어있던 회장의 눈에 비로소 빛이 돌았어요. 소식은 그날로 자식들 귀에 들어갔습니다. 큰 며느리 민세라가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양딸이라뇨. 그 거지 같은 알바생을요? 큰아들 강태섭의 얼굴도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아버지가 노망이 나셨나? 재산이 얼만데? 부부의 머릿속엔 오직 상속 생각뿐이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가 끼어든 셈이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제 몫이 줄어들 게 뻔한 노릇이었습니다. 평생을 아버지 그늘 밑에서 셈만 하며 살아온 부부였어요. 형제의 정도, 아비의 외로움도 그들에겐 뒷전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외로움 따위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오직 흔들리는 상속의 저울 뿐. 그들은 그날 밤 머리를 맞대고 한참을 수군거렸습니다. 저 어린 게 어디서 굴러온 여우인지 모릅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어요. 당장 사람을 풀어 알바생의 뒤를 캐보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한은 그 엄청난 제안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회장이 직접 양딸 이야기를 꺼낸 거였어요. 이 늙은이의 딸이 되어주지 않겠니? 서한은 그 말에 그만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제가요? 저는 그럴 자격이 없는걸요. 까닭 없는 호의가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공짜로 받는 것에는 늘 가시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옷이 탐나지 않은 것은 아니었어요. 따뜻한 밥과 등록금 걱정 없는 나날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래도 제 힘으로 서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무엇보다 회장이 어떤 분인지 여전히 알지 못했어요. 그저 외로운 할아버지를 모실 뿐이라 여겼어요. 서한은 끝내 대답을 미룬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회장은 그 망설임마저 사랑스러워 빙긋이 웃었어요. 그러나 저택을 나서는 그 뒷모습을 누군가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두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폭풍은 이미 그 작은 어깨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강태섭 부부가 풀어놓은 사람이 닷새 만에 돌아왔습니다. 손에 든 것은 얇은 서류 봉투 하나뿐이었어요. 거기 담긴 사연은 두 사람의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보육원 출신의 일가 친척 하나 없는 무연고 아이. 민세라가 종이를 톡톡 두드리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하겠네요. 뿌리도 없는 애잖아요. 민세라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강태섭은 팔짱을 낀 채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런 약점이라면 얼마든지 휘두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손 더럽힐 것도 없어. 깨끗하게 밀어내면 돼. 부부는 굳이 주먹을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매를 들지 않고도 사람을 무너뜨리는 길이 있었어요. 그들이 고른 것은 바로 그 매끄러운 길이었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 하나 치우는 일이었어요. 부부에게는 그저 셈을 맞추는 일에 지나지 않았어요. 형제의 정도, 아비의 외로움도 안중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백화점 식품관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회장의 서재 금고에서 오래된 만년필이 사라진 거였어요. 하필 그 금고 곁을 마지막으로 지킨 사람이 서하였습니다. 회장의 약을 챙겨 서재를 드나든 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그 알바생이 들락거린 뒤로 없어졌다잖아. 누가 일부러 퍼뜨린 것이 분명한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흘린 말이 식품관 구석구석으로 번졌어요. 이윽고 서하의 사물함에서 빳빳한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누구도 넣은 적 없다는 두툼한 현금 봉투였습니다. 이래도 발뺌할 거야? 증거가 이렇게 나왔는데. 미리 짜놓은 덫이 한치 어긋남도 없이 맞물렸습니다. 민세라가 사람들 앞에서 보란 척 봉투를 흔들었어요. 서한은 영문도 모른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온 세상이 한순간에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손도 안 댔어요. 믿어주세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거듭 고개를 저을 뿐. 목소리가 떨렸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그 어린 도둑을 정해놓은 뒤였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어요. 점장은 난처한 얼굴로 서아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미안하다. 회사 방침이라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는 말만 힘없이 되풀이했어요. 그날로 서아의 10분간 명찰이 떼어졌습니다. 스스로 벌어 학교를 다니겠다던 꿈도 함께 떨어졌습니다. 서아는 텅 빈 탈의실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억울하다는 말조차 받아줄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깨에 맨 낡은 가방끈만 두 손으로 끌어쥐었습니다. 손등 위로 뜨거운 것이 뚝 떨어졌어요. 18 어린 가슴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민세라는 그것으로 끝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한달음에 병상의 회장에게 거짓 보고를 올린 거였어요. 그 아이 돈 봉투 받고는 뒤도 안 보고 떠났대요. 역시 거지 근성은 못 버리는 법이더라고요. 혀끝에 발린 거짓말이 너무도 매끄러웠습니다. 한데 정작 그 말은 회장의 귀에 닿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 회장이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거였어요. 며칠을 잠 못 이룬 끝에 기어이 몸이 무너진 거였어요. 주치의는 절대 안전과 면회 금지를 못 박았습니다. 강태섭 부부는 그 빈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흥분하시면 큰일 나니 아무도 들이지 마라. 병실 문 앞은 그렇게 단단히 걸어 잠겼어요. 진실을 전할 단 하나의 통로마저 그렇게 막혀버렸습니다. 서하는 회장이 보고 싶어 몇 번이나 저택을 찾았습니다. 그때마다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어요. 회장님은 안 계신다.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마라. 서하는 까치발을 들어 안쪽을 살피려 애썼습니다. 돌아오는 것은 경비의 차가운 말 한마디뿐. 어느 날은 민세라가 직접 봉투를 들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이 돈 받고 조용히 사라져. 그게 서로 편한 거야. 한 손에는 봉투를, 다른 손에는 합의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하는 그 두툼한 봉투를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앞이 아득하게 흐려졌어요. 그러나 끝내 그 돈에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받는 순간 정말 도둑이 되어버리는 셈이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어요. 돈도 필요 없어요. 또렷한 목소리에는 한 점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남기고 서하는 등을 돌렸습니다. 가난해도 자존심 하나만은 끝까지 지키고 싶었어요. 그 작은 등이 멀어지는 동안 며느리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서하는 차가운 단칸방에 홀로 돌아왔습니다. 연탄불이 꺼진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시렸어요. 하루 종일 단 한 사람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일자리도 잃고 믿었던 할아버지마저 등을 돌렸다 여겼습니다. 돈만 받고 떠난 아이로 오해받는 줄도 모른 채였어요. 서하는 멈춰버린 손목시계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바늘은 여전히 6시 40분에 붙박여 있었습니다. 이 작은 시계와 함께 제 삶도 그날 멈춰버린 거였습니다. 아빠, 세상은 왜 이렇게 차갑기만 한 걸까요? 서하는 시계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대답 없는 시계를 향해 작게 중얼거렸어요. 멈춘 바늘만이
그 캄캄한 방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이 시계를 남긴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얼굴조차 흐릿한 친부의 자리가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처음으로 서아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어린 어깨가 어둠 속에서 가늘게 들썩였습니다. 세상 천지에 재편 하나 없는 밤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등을 돌린 그 캄캄한 밤이었어요. 그러나 한켠에서는 다른 일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쓰러지기 전 남긴 지시는 멈추지 않았어요. 황 변호사가 입양 신원 조사를 차곡차곡 밟고 있었습니다. 무연고로 봉인된 한 아이의 옛 기록이 그의 책상에 올랐어요. 빛바랜 종이 위에 낯선 이름 석자가 적혀 있었어요. 황 변호사의 눈빛이 그 이름 앞에서 잠시 흔들렸습니다. 어쩐지 회장이 잃은 막내의 이름과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무엇을 깨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어요. 12년을 묻혀있던 진실이 비로소 깨어나려는 참이었습니다. 서아가 흘린 눈물의 까닭은 머지않아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같은 밤 병상의 회장도 좀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는 두 눈은 자꾸만 먼 옛날로 흘러갔습니다. 하얀 병실 천장 위로 흐릿한 옛 얼굴들이 어른거렸어요. 링거줄을 타고 차가운 약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그가는 물방울 소리가 묻어둔 기억의 빗장을 가만히 열었어요. 회장의 마음은 어느새 20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까마득히 잊었다 여긴 옛 시간. 그 무렵 회장에게는 늦둥이 막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현우, 형보다 6살이나 어린 귀한 아들이었어요. 영민하고 정 많던 그 막내를 회장은 유난히도 아꼈습니다. 훗날 가업을 함께 일굴 든든한 아들이라 믿었습니다. 온 집안을 환히 밝히던 늦둥이 햇살. 그런 막내가 24 되던 해에 큰일을 저질렀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여자를 데려와 혼인하겠다 한 거였어요. 회장은 펄쩍 뛰며 그 혼사를 한사코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런 집안과는 절대 안 된다. 내가 죽어도 못 본다. 젊은 날의 회장은 사랑보다 가문의 체면을 앞세웠습니다. 한 핏줄을 두고도 끝까지 마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끝내 현우는 아버지께 등을 돌리고 빈손으로 집을 나갔어요. 부자의 깊은 인연을 제 손으로 끊어버린 의절이었습니다. 끝내 잡아주지 못한 아들의 손. 그 매정한 한마디가 평생의 한이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아비였어요. 이듬해 현우는 그 여자와 단둘이 조용한 살림을 차렸습니다. 청첩장 한 장 보내오지 않은 가난하고 쓸쓸한 혼인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너른 그늘을 떠나 제 두 손으로 살아가려 했어요. 재벌가 막내 아들이라는 무거운 이름표를 스스로 떼어낸 거였습니다. 처가에도 어린 아내에게도 본가의 일은 끝끝내 함구했어요. 나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일 뿐이요. 재벌가 아들이라는 말은 단 한 번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가진 것을 모두 버리고 떠난 처지에 무슨 낯이 있었을까요? 다만 제 손으로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의 소식은 완전히 끊기고 말았어요. 서로의 안부 한 줄 묻지 못한 무정한 세월. 이태 뒤 그 가난한 살림에 어여쁜 딸 하나가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가진 것 없어도 그 아이를 더 없는 보배로 여겼습니다. 회장에게는 핏줄을 고스란히 이은 더없이 귀한 첫 손녀였어요. 허나 의절한 아들은 제 딸이 태어난 일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제게 손녀가 생긴 줄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한 집안의 소중한 핏줄이 세상에 났는데도 말입니다. 끊어진 연락은 그 작고 여린 생명마저 아득히 가려버렸습니다. 손녀의 첫 울음소리는 끝내 할아버지께 닿지 못했어요.
그저 좁은 단칸방 천장에 부딪혀 흩어졌을 뿐이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도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 부르기엔 너무도 먼 사이였어요. 그리고 어느 깊은 새벽, 운명의 그날이 기어이 찾아왔습니다. 낡은 셋집에 난데없는 불길이 시뻘겋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6살 어린 딸은 안방 깊은 곳에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어요. 현우는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고 그 불구덩이로 몸을 던졌습니다. 오직 딸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매캐한 연기 속을 맨몸으로 헤집고 들어갔어요. 뜨거운 불길이 등을 핥아도 아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비의 머릿속엔 오직 어린 딸뿐. 잠든 딸을 가슴에 끌어안고 바닥을 기어 문턱까지 나왔습니다. 시뻘건 불티가 아이의 가느다란 손목을 핥고 지나갔습니다. 그 화상이 평생 지워지지 않을 흉터로 깊이 새겨진 거였어요. 딸을 살리려던 아비의 사랑이 남긴 자국이었습니다. 아비가 제 몸으로도 끝내 다 막지 못한 단 한 점의 상처. 문턱을 넘는 바로 그 순간 현우의 손목시계가 툭 떨어졌습니다. 유리가 깨지며 바늘이 새벽 6시 40분에 우뚝 멈췄어요. 현우는 마지막 안간힘을 짜내 그 시계를 딸 손목에 채워주었습니다. 이 아빠가 늘 곁에 있을게. 부디 잘 살아다오. 짧은 그 약속이 끝내 지켜지지 못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떨리는 그 한마디가 아비의 마지막 말이 되고 말았어요. 이내 무너져 내린 불기둥이 현우 부부를 집어삼켜버렸어요. 끝까지 딸을 향해 뻗어있던 두 손이었습니다. 어린 딸 하나만이 그 흐름을 뒤집어 쓴 채 가까스로 살아남았습니다. 멈춘 시계는 그날의 새벽을 영원히 가슴에 품게 된 거였어요. 새벽 6시 40분, 한 가족의 시간이 멈춘 시각. 아비가 딸에게 남긴 세상 단 하나의 유품이었습니다. 부모를 한꺼번에 잃은 어린 것은 거두어줄 친척 하나 없었습니다. 피부치 하나 없이 세상에 덩그러니 남겨진 6살. 외가 쪽에도 아이를 맡아 키울 형편이 되는 이는 없었습니다. 본가를 끝내 숨긴 탓에 아이는 무연고 신세로 처리되고 말았어요. 그 어떤 서류에도 아이의 진짜 집안은 적히지 않았습니다. 인정 많은 보육원 원장이 그 가여운 어린 것을 가만히 거두었습니다. 원장은 아이의 손목에 채워진 낡은 시계만 고이 간직해 주었어요. 재벌가의 핏줄이라는 진실은 그렇게 땅속 깊이 묻혀버렸습니다. 세상 누구도 그 아이의 진짜 뿌리를 알지 못했던 거였어요. 회장은 한참이 지나서야 막내 부부의 부고를 뒤늦게 전해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지만 이미 장례마저 다 끝난 뒤였습니다. 허나 손녀가 살아남은 줄은 죽어도 알지 못했던 거였어요. 그 작은 생명이 어디서 자라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넓은 세상 천지에 홀로 남겨진 가여운 핏줄. 내가 그저 반대만 하지 않았어도, 등만 돌리지 않았어도. 회장의 메마른 입술 사이로 쉰 한숨이 깊게 새어나왔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고서야 사무친 회한이 비로소 밀려왔던 거였어요. 모진 말로 등을 떠민 그날이 두고두고 사무쳤습니다. 한 번이라도 따뜻하게 안아주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가문이 다 무엇이고 그놈의 자존심이 다 무엇이었을까요? 링거줄을 붙든 노인의 야윈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노인의 주름진 두 눈이 천천히 젖어들었어요. 이제와 그 막내의 얼굴이 사무치게 보고 싶었습니다. 20년을 무겁게 짓눌러온 죄책감이 그렇게 깨어났어요. 그 회한이 미쳐 다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복도 끝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황 변호사가 빛바랜 서류 한 장을 손에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어요. 밤늦은 시각인데도 그의 얼굴은 잔뜩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잠든 진실을 막 흔들어 깨우려는 참이었습니다. 황 변호사가 병상 곁으로 다가와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밤늦은 시각인데도 그의 얼굴은 잔뜩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빛바랜 서류 한 장이 단단히 들려 있었어요. 회장님, 그 아이의 신원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메마른 손이 그 빛바랜 서류를 천천히 받아들었습니다. 본디 양딸 입양을 위해 시작한 신원조사였어요. 무연고로 처리된 아이의 출생 기록을 거슬러 올라간 끝이었습니다. 그 끝에서 친부의 이름 석자가 비로소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회장의 두 눈이 그 이름 위에서 그대로 멎어버렸어요. 믿기지 않는 그 이름 석자가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강현우. 12년 전 불 속에서 잃은 막내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회장의 손에서 서류가 바스락 떨려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유전자 검사까지 마쳤습니다. 추호도 틀림이 없습니다. 황 변호사의 목소리도 가늘게 잠겨들고 있었어요. 양딸로 들이려던 그 아이가 처음부터 회장의 친손녀였습니다. 거지 고아라 손가락질 받던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서아가 회장의 핏줄이었던 것이었어요. 세상이 한순간에 발밑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말없이 그 이름 석자만 들여다보았습니다. 현우야, 내가 끝내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회장의 두 어깨가 가눌 수 없이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메마른 입술 사이로 잠긴 신음이 새어나왔어요. 바로 그날 밤 박 비서실장이 조용히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차가운 단칸방에 홀로 웅크려 있던 아이였습니다. 회장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찾아낸 손녀였어요. 누명을 쓰고 쫓겨났던 서아가 병실 문 앞에 가만히 섰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불려온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이 밤중에 저를 왜 부르셨어요? 회장은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손을 내밀어 아이를 가까이 불렀어요. 아이의 낡은 손목 시계가 그제야 회장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전 어느 새벽에 멈춰버린 바로 그 시계였습니다. 회장의 떨리는 손끝이 시계의 뒷면을 천천히 뒤집었어요. 거기엔 작은 글씨로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현우, 그리고 서아. 6장에서 우연이라 애써 외면했던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무엇으로도 진실을 덮을 길이 없었어요. 회장의 시선이 아이의 손목으로 천천히 옮겨갔습니다. 소매자락 아래 오래된 화상 흉터가 가만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불길 속에서 누군가 끌어안고 빠져나온 흔적이었어요. 제 아들이 제 목숨과 맞바꿔 남긴 마지막 자국이었습니다. 한때 우연이라 애써 외면했던 닮음이었습니다. 그 닮음이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진실로 무너져 내렸어요. 회장의 입이 천천히 벌어졌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 앞에서도 흐트러진 적 없던 노인이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 한번 숙여본 적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노인의 무릎이 아이 앞에서 천천히 꺾여 내렸습니다. 이 시계가 내가 그 아이였니? 그 한마디가 텅 빈 병실 허공에 힘없이 부서졌습니다. 쉰 목소리가 갈라지며 힘없이 떨려 나왔어요. 야윈 무릎이 차디찬 병실 바닥에 그대로 닿았습니다. 양딸로 드리려 했는데 처음부터 내 핏줄이었구나. 회장은 아이의 두 손을 부여잡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보인 적 없던 노인의 통곡이었습니다. 막내를 등 떠민 20년 회한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어요. 서아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난데없는 그 눈물 앞에서 그저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정말 제 친할아버지라고요.
서아의 목소리가 끝에서 가늘게 떨렸어요. 그래, 내 아비가 내 막내였단다. 내 현우였어. 그 한마디에 아이의 두 다리에서 힘이 스르르 풀려버렸어요. 믿어지지 않는 진실이 아이를 그대로 휩쓸어 버렸습니다. 멈춘 시계가 왜 멈췄는지, 흉터가 어찌 생겼는지, 이제야 흩어졌던 모든 조각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얼굴조차 모르던 아빠의 사랑이 손목에 새겨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홀로라 여겼던 아이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어요. 서아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내렸습니다. 아빠가 저를 살리고 가신 거예요. 6살 그날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어요. 서아의 목소리가 울음에 잠겨 끝내 흐트러졌습니다. 그렇단다. 너를 안고 그 불 속을 기어나온 게다. 회장의 떨리는 손이 아이의 흉터를 가만히 쓸어내렸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끝이 흉터 위에서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이 자국이 그렇게 모진 흔적인 줄도 모르고 살았구나. 서아는 그제야 멈춘 시계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아빠가 마지막 숨으로 채워준 단 하나의 유품이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네요. 멈춘 시계가 그 작은 가슴에서 따뜻하게 데워졌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토록 오래 끊겼던 핏줄이 그날 밤 다시 이어졌어요. 야윈 노인의 어깨가 손녀의 품 안에서 가늘게 들썩였습니다. 손녀의 작은 등이 할아버지의 손바닥 아래서 떨려왔습니다. 미안하다. 이 못난 할아비가 너무 늦게 찾아왔구나. 굵은 눈물이 노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회장은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되뇌고 또 되뇌었습니다. 모진 말로 아들의 등을 떠밀던 그날이 사무쳤어요. 20년을 가슴에 박은 채 살아온 가시였습니다. 그 뒤늦은 후회가 텅 빈 병실을 가만히 적셔갔습니다. 한평생 굳어있던 노인의 마음이 그제야 다 풀려내렸어요. 회장은 손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곁에 있으마. 다시는 안 놓는다. 서아는 대답 대신 할아버지의 여윈 어깨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세상에 혼자라 여겼던 아이에게 비로소 뿌리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멀찍이 그 광경을 지켜보던 황 변호사도 슬며시 고개를 돌렸어요. 잃은 줄로만 알았던 핏줄이 기어이 제 발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박 비서실장의 눈가도 어느새 붉게 젖어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멈춰있던 한 가족의 시간이 다시 흐르려는 참이었어요. 허나 이 벅찬 재회를 가만히 두고 볼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민세라가 이 사실을 알면 결코 물러설 리 없었습니다. 잃었던 손녀를 되찾은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어요. 멀지 않은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다가온 발소리가 병실 문 앞에서 멎었습니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힌 사람은 며느리 민세라였어요. 그 뒤로 큰아들 강태섭이 굳은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누군가 두 사람에게 손녀의 이를 흘려보낸 모양이었습니다. 아버님, 이 아이가 핏줄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민세라의 목소리가 우아한 척 가시를 숨기고 있었습니다. 검사 한 장으로 거지 고아를 핏줄이라 우기는 겁니까? 강태섭의 말투도 매끄럽게 회장을 압박해 들어왔습니다. 회장은 두 손으로 손녀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어요. 야윈 노인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검사다. 너희가 우긴다고 덮일 일이 아니야.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다 노리고 접근한 아이입니다. 그 뻔뻔한 억지가 회장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민세라는 끝까지 서아를 향해 손가락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나 회장은 어린 손녀의 손을
더욱 단단히 잡았습니다. 서아는 그 차가운 말끝마다 어깨를 가만히 움찔 떨었어요. 며느리는 한 발 더 나아가 회유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얘야, 내가 조용히 물러나면 돈은 넉넉히 챙겨주마. 서아는 그 더러운 제안 앞에서 고개를 천천히 가로저었습니다. 가난해도 핏줄을 돈과 바꿀 아이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황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철을 내려놓았어요. 두 분 그 입을 닫으시는 편이 좋으실 겁니다. 황 변호사의 음성은 낮고도 단호했습니다. 조용했지만 그 한마디가 병실 공기를 단번에 갈랐어요. 황 변호사가 첫 장을 천천히 넘겨 펼쳐 보였습니다. 작년 가을 백화점 절도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서아가 누명을 쓰고 쫓겨났던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이 아이를 도둑으로 몬 그 폐쇄회로 화면입니다. 화면은 그날의 진실을 또렷이 담고 있었습니다. 서아의 사물함을 몰래 연 손은 매장 직원의 것이었어요. 그 손이 빳빳한 현금 봉투를 슬쩍 찔러 넣고 있었습니다. 민세라 사모님이 직접 지시한 정황까지 다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치밀하게 짜인 조작. 민세라의 얼굴에서 우아한 척하던 가면이 일그러졌습니다. 황 변호사는 다음 장을 다시 조용히 넘겼어요. 흥신소를 통한 뒷조사 내역서도 여기 있습니다. 서아의 보육원 시절까지 캐낸 추악한 기록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협박할 약점을 찾으라 사주하셨더군요. 강태섭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번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을 병실에 가두고 면회를 막은 일도 있지요. 황 변호사가 세 번째 서류를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아버지를 격리한 게 누구 지시였는지 다 적혀 있습니다. 서류에는 지시한 사람의 이름까지 또박또박 박혀 있었습니다. 회장의 입원과 격리는 두 사람이 꾸민 일이었어요. 부자지간을 갈라놓고 양딸 입양을 막으려던 음모였습니다. 황 변호사가 마지막 한 장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12년 전 손녀의 생존 기록을 덮은 흔적입니다. 그 한 장이 가장 무거운 죄의 증거였습니다. 화재 직후 무연고로 처리된 서아의 서류 한 장이었어요. 손녀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지워버린 은폐. 그 봉인 뒤에 두 사람의 손길이 분명히 닿아 있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출까요? 아니면 더 들춰볼까요? 황 변호사의 물음에 병실 안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강태섭의 다리가 그제야 힘없이 휘청 꺾였습니다. 민세라는 입술만 달싹일 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변명할 거리조차 한마디 떠오르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그 매끄럽던 갑질이 한 장 한 장 진실로 무너져 내렸어요. 회장이 야윈 몸을 천천히 일으켜 두 사람을 마주 보았습니다. 태섭아, 나는 너를 부회장 자리에서 내린다. 낮고 묵직한 그 한마디에 강태섭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세라, 너도 회사 일에서 손을 떼거라. 회장의 목소리에는 고함도 없고 손짓도 없었습니다. 상속에서도 너희 둘의 몫은 이만 거두겠다. 그 조용한 선고가 어떤 호통보다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 제발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세요. 민세라가 그제야 무릎을 꺾으며 매달려 왔어요. 평생 모신 정을 봐서라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목소리는 다급하게 떨려 나왔어요. 회장은 그 손을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거두었습니다. 내가 거둔 게 아니라 너희가 스스로 버린 게다. 제 욕심이 불러온 자멸 앞에서 두 사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태섭은 끝내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모든 광경을 서아는 차마 똑바로 보지 못했어요. 누군가 무너지는 모습은 서아에게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손녀의 작은 눈에 어느새 물기가 차오르고 있었어요. 서아는 끝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때문에 가족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잖아요. 서아의 목소리가 끝에서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회장은 손녀의 젖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다. 이건 결코 내 탓이 아니란다. 야윈 손끝이 손녀의 뺨을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저들은 핏줄보다 돈을 먼저 택한 사람들이었어. 그 말에 서아의 눈에서 눈물이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한 일은 그저 쓰러진 노인을 살린 것뿐이야. 회장의 낮은 목소리가 손녀의 떨림을 가만히 다독였습니다. 민세라와 강태섭은 끝내 무거운 걸음으로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멀어지는 발소리가 복도 끝으로 천천히 잦아들었어요. 다시는 이 병실로 돌아오지 못할 두 사람이었습니다. 20해 넘게 쌓아 올린 헛된 욕심의 끝자락이었어요. 회장은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움보다 깊은 쓸쓸함이 어려 있었어요. 모진 결단 뒤에는 늙은 아비의 회한이 남아 있었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을 그렇게 내쳐야 하는 아비였어요. 허나 노인은 곧 손녀에게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쪽 문이 닫히고 다른 한쪽 문이 비로소 열린 셈이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너는 아무 걱정 말거라. 그 한마디에 서아의 굳었던 어깨가 스르르 풀렸어요. 회장이 손녀의 손을 두 손으로 꼭 끌어쥐었습니다. 멈춰있던 한 가족의 시간이 다시 돌기 시작한 참이었어요.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막 문턱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봄볕이 병실 창으로 길게 스며들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퇴원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는 노회장. 긴 병원 생활을 끝낼 때가 마침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집으로 가자꾸나. 너도 함께 말이다. 회장의 낮은 목소리에 서아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서아에게는 한없이 낯설기만 한 큰 저택. 서아는 작은 손가방 하나를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손때 묻은 가방 하나가 가진 짐의 전부. 태어나 한 번도 풍족한 적 없던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런 큰 집이 어쩐지 무서워요. 서아의 솔직한 말에 회장이 빙그레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래도록 잃었던 웃음이 노인의 얼굴에 환히 번졌습니다. 무섭긴 무엇이 무섭누. 거기가 내 집인데 말이다. 그 한마디가 서아의 굳은 마음을 가만히 녹였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내 집이라는 말을 들은 아이였어요. 서아의 눈가가 어느새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저택으로 가기 전 두 사람은 한 곳에 먼저 들렀습니다. 서아를 12해 동안 걷어 키운 보육원. 낡은 철문 안으로 회장이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백발의 원장이 마당으로 나와 두 사람을 맞았어요. 우리 서아가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났군요. 원장의 주름진 눈가에 따뜻한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원장 앞에 허리를 깊이 숙이는 백발의 노회장. 이 늙은이의 핏줄을 걷어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벌 회장이 숙인 그 고개는 진심 그 자체였어요. 내 손녀를 사람답게 키워주신 은인이십니다. 원장은 그 인사에 손사래를 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서아가 잘 자라준 것이지요. 서아도 원장의 거친 두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습니다. 원장님, 저 이제 무서울 거 하나 없어요. 그 씩씩한 한마디에 원장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한 시절 서아의 울타리가 되어준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헤어지는 길에 서아가 원장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건강하셔야 해요. 제가 자주 찾아올게요. 서아의 다짐에 원장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걷어준 은혜를 잊지 않는 반듯한 아이였습니다. 저택으로 향하는 차 안에 봄바람이 가만히 들어찼어요. 서아의 마음에도 처음 보는 봄볕이 스며들었습니다. 높은 대문이 천천히 열리던 그 첫날 저녁.
서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넓은 식탁 위에 따뜻한 집밥이 가지런히 차려졌어요. 하얀 쌀밥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서아는 숟가락을 들고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밥을 먹는 일이 영 낯설었어요. 보육원에서도 늘 혼자 빠르게 먹어치우던 아이였습니다. 천천히 먹어라. 쫓기듯 먹을 일이 하나도 없다. 회장의 다정한 말에 서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밥 한 끼에 이렇게 마음이 데워질 줄은 몰랐어요. 국 한 술을 떠넣자 따뜻함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그제야 어깨에 힘을 풀고 천천히 먹는 아이. 밥상 위에 오순도순한 말소리가 잔잔히 오갔습니다. 마주 앉은 노인의 얼굴에도 흐뭇한 웃음이 번졌어요. 오래도록 비어있던 식탁이 비로소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회장이 서아를 서재로 데리고 갔습니다. 벽 한쪽에 빛바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어요. 젊은 사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오래된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 내 막내 현우란다. 서아는 그 얼굴을 처음으로 또렷이 마주했습니다. 사진 속 사내의 눈매가 제 눈매와 꼭 닮아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생긴 분이셨군요. 서아의 목소리가 끝에서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회장이 손녀의 어깨를 가만히 끌어안아 주었습니다. 내 웃는 모습이 꼭 제 아비를 빼닮았구나.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사진 앞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한 사람이 곁으로 돌아온 듯 했어요. 사진 속 아버지가 딸을 향해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아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가만히 들려주었습니다. 서아는 처음 듣는 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버지라는 사람이 비로소 마음속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며칠 뒤 황 변호사가 한 장의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서아의 이름을 올리는 절차였어요. 서아는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 석자를 적어 넣었습니다. 종이 위에 비로소 핏줄의 자리가 새겨진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너는 누가 뭐래도 강씨 집안 핏줄이다. 회장의 음성에는 깊은 안도가 묻어 있었어요. 서아는 그 종이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차오르는 안도. 그러나 서아는 그 큰 재산에 조금도 들뜨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래도 학교는 꼭 마치고 싶어요. 스스로 제 앞길을 세우려는 단단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간호사가 되어 아픈 사람을 돕고 싶거든요. 회장은 그 야무진 꿈을 두 손 들어 응원했습니다. 그래,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마음껏 가거라. 돈도 신분도 서아의 고든 본성을 바꾸지 못했어요. 그 변치 않는 마음이 회장에게는 가장 큰 자랑이었습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나란히 동네 길을 걸었습니다. 회장은 손녀와 함께 걷는 그 길이 그저 좋았어요. 시장에 들러 따뜻한 호떡 하나를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서아가 손에 묻은 설탕을 보고 까르르 웃었어요. 그 맑은 웃음소리가 노인의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호떡, 우리 손녀랑 먹으니 꿀맛이로구나. 회장은 삶의 의욕을 다시금 되찾은 사람 같았습니다. 잃어버린 웃음이 노인의 일상으로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아가 들려주는 학교 이야기에 회장은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손녀의 하루하루가 노인에게는 더 없는 기쁨. 적막하던 저택에 사람 사는 온기가 가득 찼습니다. 빈집 같던 큰 집이 비로소 한 가족의 보금자리가 되었어요. 어느 저녁 서아가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상자 안에는 멈춰버린 낡은 손목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재가 나던 그날 정확히 그 시각에 멈춘 시계였어요.
서아에게는 아버지가 남긴 단 하나의 유품이었습니다. 이게 아빠가 저를 구하며 남겨준 시계예요. 회장은 떨리는 손끝으로 그 작은 시계를 받아들었습니다. 이제 그 시계는 슬픔이 아니라 따뜻한 끈이 되었어요. 멈춘 바늘 너머로 막내 아들의 사랑이 고스란히 보였습니다. 내 아비가 마지막까지 너를 지켜낸 증표로구나. 회장의 눈가에 맺힌 물기가 이번에는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 멈춘 시계를 오래도록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한때는 슬픔이고 이제는 사랑이 된 작은 유품. 창밖으로는 봄밤의 별빛이 잔잔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긴 겨울을 건너온 한 노인과 한 아이가 거기 있었어요. 멈춰있던 그들의 시간이 다시 흐를 채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시계가 언제쯤 다시 똑딱이기 시작할까요? 그의 봄이 가고 어느덧 다시 봄이 돌아왔습니다. 저택 마당에는 목련이 새하얗게 피어올랐어요. 열린 창으로 따뜻한 햇살이 길게 들어찼습니다. 서아는 그 햇살 아래에서 교복을 곱게 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아이였어요. 간호사가 되겠다던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아침마다 서아는 회장에게 인사를 건네고 집을 나섰습니다. 할아버지, 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대문 앞까지 따라 나오는 노인의 걸음이 가벼웠어요. 손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회장의 눈빛은 더없이 흐뭇했습니다. 회장은 손녀를 배웅하고 천천히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한때 적막하기만 하던 그 길에 이제 새소리가 가득했어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온기가 노인의 하루를 가득 채웠습니다. 손녀 하나가 빈 저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 몰랐습니다. 적적하던 노인의 얼굴에는 날마다 웃음이 떠나지 않았어요. 저녁이면 두 사람은 어김없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서아가 들려주는 학교 이야기에 회장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때로는 손녀의 시험지를 함께 들여다보기도 했어요. 틀린 문제 앞에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끙끙대기도 했습니다. 이 늙은이 머리로는 도무지 모르겠구나. 회장의 너스레에 서아가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 맑은 웃음소리가 온 집안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시장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단골이 된 호떡집 앞에서 김나는 호떡을 나눠 먹었어요. 서아가 손에 묻은 설탕을 보며 또 웃음을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와요. 그래야지. 우리 손녀가 좋다는데 100번이라도 오마. 노인의 대답에는 깊은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혼자라는 말을 까맣게 잊어버린 두 사람이었습니다. 명절이면 너른 저택에 친척들의 발길이 잦아졌어요. 서아는 어느새 그 큰 집안의 어엿한 손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아이를 든든하게 감싸주었어요. 이제 서아에게는 돌아갈 따뜻한 집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봄밤의 일이었어요. 서아가 그 낡은 손목시계를 다시 꺼내왔습니다. 화재가 나던 그날, 그 시각에 멈춰버린 아버지의 유품이었습니다. 서아는 멈춘 바늘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할아버지, 이 시계 한번 고쳐보고 싶어요. 회장은 그 말에 잠시 손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튿날 두 사람은 오래된 시계방을 함께 찾아갔습니다. 백발의 시계공이 돋보기를 끼고 시계를 들여다보았어요. 오래 멈춰 있었지만 안은 아직 멀쩡하군요. 작은 부품을 갈아 끼우는 노인의 손길이 정성스러웠습니다. 태엽을 천천히 감자 시계 속에서 미세한 떨림이 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멈춰있던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똑딱, 똑딱. 12년 만에 다시 흐르기 시작한 작은 소리였습니다. 서아의 두 눈에 그렁그렁 물기가 차올랐어요. 회장도 그 소리에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멈춰있던 한 가족의 시간이 비로소 다시 흐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아비의 시간이 이제야 다시 가는구나. 회장의 음성이 끝에서 가늘게 떨려 나왔어요. 서한은 그 시계를 가만히 제 손목에 채웠습니다. 차갑던 손목이 그제야 온기로 데워졌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사랑이 손목 위에서 똑딱이고 있었어요. 한때 슬픔이던 유품이 이제 새 출발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어왔습니다. 서아의 손목에서 시계바늘이 부지런히 돌아갔어요. 참으로 맑고 곱던 그 소리. 두 사람은 그 작은 소리를 들으며 나란히 걸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이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 또 한 사람의 멈춘 시간을 살려내는 일.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사소한 손길 하나였습니다. 백화점 차가운 바닥에서 모욕을 무릅쓰고 내민 그 손길. 사심없던 그 한 번의 손길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서한은 그저 쓰러진 노인을 도왔을 뿐이었어요. 대가를 바라는 마음 같은 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어요. 그 작고 선한 마음이 끝내 제 인생의 꽃자리를 만들었어요. 누군가에게 내가 내민 손은 결국 나에게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무심코 건넨 작은 온기는 사라지지 않아요. 그 온기는 돌고 돌아 언젠가 우리 곁으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세상이 너무 차갑게만 느껴지는 날이 누구에게나 있지요. 저 역시 그런 날에는 마음이 한없이 시리고 외로웠습니다. 그래도 마음 한켠의 따뜻함만은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무심코 내민 손길이 누군가의 봄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멈췄던 시계가 다시 흐르듯 인생에도 늦은 때란 없습니다. 지나온 길이 아무리 추웠어도 봄은 반드시 다시 찾아옵니다. 오래 멈춰있던 우리의 시간도 언젠가는 다시 흐를 거예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온기로 닿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묵묵히 제 길을 걷는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해요.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당신의 따뜻한 이야기도 함께 들려주시겠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한 번의 인연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두 손 모아 빌어봐요. 당신 앉은 그 자리가 꽃자리입니다.